안녕하십니까, 신승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겨울방학 열공 캠페인의 일환으로 우리 이투스 논술 대표 강사이신 권대승 선생님을 모시고 논술 전형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대승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투스 논술 대표 강사 권대승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논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논술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좀 왜곡된 것들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들이 이 최근 변화한 논술과 관해서 잘 맞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논술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논술 공부를 준비하게 된다면 일단 논술을 정확하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잘 알겠지만 수시모집은 6번의 원서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원서 지원 6번 기회 중에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상위권 대학교 중에서 논술을 실시하는 전형에 준비하고자 한다면 하루아침에 논술 실력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우리 논술, 아까 이제 권대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은 최근에 변화되는 논술과 맞물려서 우리 학생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보여줄 때 경쟁률이 일단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애가 붙느냐?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거 로또 아니야?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논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서 들어가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보통 논술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하고 편견을 얘기하자면 방금 신승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술은 로또다 이런 얘기, 그리고 논술이 굉장히 어떤 창의적인 독창적인 자신만의 답안을 적어내야 한다 이런 얘기,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하고 글 실력이 좋은 친구들한테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논술은 절대로 운으로 붙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대학별로 전형을 만드는 거죠.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실력을 키우게 된다면 그 실력에 맞게 여러분들의 합격, 불합격이 가려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학이 절대 운 좋은 학생을 뽑으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창의력, 독창성 이런 쪽을 강조하는 얘기들이 종종 있는데요. 논술도 시험을 채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채점을 하기 위해서는 채점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객관적으로 설정된 기준에 의해서 채점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그냥 나만의 생각, 뭔가 다른 생각 이런 걸로 결정되는 건 아니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논리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평가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떤 논리적 사고 능력, 대학에 들어가서 수학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논리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물론 독서량이 많고 글 실력이 좋다면은 유리하겠지만은 사실 학교에서 발표하는 어떤 채점 기준을 봐도 그런 부분들은 사실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적인 답안지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창의적인 답안지를 쓴다라고 해서 점수를 더 준다, 이런 루머들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만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보통 학교에서 발표하는 채점 기준을 보면은 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창의성이라는 게 사실은 학교 입장에서 봐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어떤 그 교육의 목적상 창의성 평가가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사실 그런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배점도 그다지 높지는 않고, 그리고 대부분이 비슷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일단 문제가 구성돼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독창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장 독창적인 답안이라고 하는 거는 출제자의 의도와 맞는 게 가장 독창적인 답안이죠. 바로 정답이 제일 독창적인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어떤 루머들도 또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이라는 것이, 특히 인문 논술이 정답이 없는 논술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제 정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분명히 정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으면은 객관적으로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 답안지가 보통 아시다시피 논술 같은 경우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답안 하나하나를 보면서 빠르게 채점해야 되는 게 이게 출제자가 문제를 만들 때 가장 염두에 둬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점 기준을 만들어서 채점자들한테 배포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바로 그 채점 기준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글씨도 잘 써야 됩니까? 사실 글씨를 예쁘게 쓰면 좋지만은 네. 뭐 다 알다시피 우수한 학생을 글씨로 평가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볼 수 네. 있을 정도면 됩니다. 네. 예. 그럼 도대체 이제 우리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 근데 뭐 내신도 완전히 형편없다. 뭐 이런 학생들이 아무래도 논술 전형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논술을 누가 준비해야 되는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규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이것저것 여러 전형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수능 하나만 준비해가지고 그냥 정시로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또 마음같이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논술을 준비해야 하는가 요거 한번 사례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보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시로 대학문을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능이 되니까 막상 고3 내내 받아왔던 점수 중 최저점을 받고 말았다 그러죠.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논술로 합격을 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사례도 하나 볼까요? 자, 이 친구는 수능이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이 나왔죠. 그런데 이 친구도 결국은 논술로 합격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사례도 한번 보죠. 굉장히 비슷비슷하죠. 정시로 인서울 간당간당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결국은 논술로 최종적으로 원하는 대학을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뭐 논술은 논술의 신들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그러는데 결국은 논술이 어떤 보험이 아니라 다른 공부처럼 공부를 한 만큼 답을 찾는 능력이 생긴다고 보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논술로 합격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논술을 해야 하는 학생들 바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수능만으로 대학을 가기가 좀 어려운 친구들 일단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가장 논술을 주되게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수능 성적으로는 명문대학교에 합격을 못한다. 네. 라는 이런 상황에 처해진 학생들이 좀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하면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하면은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데 논술까지 준비할 여력이 될까?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학생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정말 구체적으로 논술 할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요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시다시피 지금은 뭐 수시, 정시 전형이 있고 수시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전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재학 기간 동안 봉사활동, 경시대, 동아리 등 교내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은 경우. 자, 이런 경우라면 수시에서 사실 가장 많은 학생을 뽑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외국어 예체능과 같은 특기가 없다. 역시 수시에서 이런 어떤 특기자 전형 이런 쪽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점수가 3등급 이하로 높지 않다. 자, 이 경우라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특정 한두 과목의 점수가 낮거나 편차가 심하다. 이렇다면은 아무래도 정시로 가기도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가 높지 않아서 정시 지원이 불안하지만 인서울 중상위권 대학에 합격하고 싶다. 자, 이런 경우는 역시 정시로는 아무래도 어려운데 꿈은 굉장히 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이런 학생들 중에서 보통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봤을 때 한 3개 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런 학생들이 논술을 준비하는 게 아무래도 한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논술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라든지 뭐 학생부 종합도 있고 학생부 교과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인원, 모집 인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앞으로 전체적인 입시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지 이런 걸 좀 잠시 얘기해 주십시오. 네, 좀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2017학년도 전체 대학하고 상위 11개 대학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수시 전형별 선발 인원이 나오는데요. 논술로 선발하는 인원을 보면은 전체 대학에서는 4.2%밖에 안 되지만은 상위 11개 대학, 보통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기타 이런 상위 11개 대학을 보면 18.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한 5분의 1 정도를, 수시 정원의 한 5분의 1 정도를 논술로 선발한다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4.2% 대 18.5%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아무래도 논술은 상위권 대학 위주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11개 대학 논술 전형 선발 인원 규모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성대나 고려대, 경희대 같은 경우가 900명 이상을 뽑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연세대 600명 이상, 그리고 이대, 외대, 한양대, 서강대 300명 이상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논술로 뽑혀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서울대는 논술 안 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다음 고대하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모집 인원은 고대가 좀 많지만 우리 고대나 연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서울대, 연대, 고대를 쓰겠다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서울대 가는 학생 중에서 연고대를 안 쓰고 그냥 서울대만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논술을 안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럼? 맞습니다. 연고대 지원할 생각이 없다면은 논술을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런 학생은 극히 일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논술을 갖다가 뽑는 데 있어서 논술은 어떤 절차로 그러면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네, 그거 잠시 얘기해 주십시오. 네, 논술 전형의 진행 절차 말씀드릴게요. 일단 9월 12일부터 대학별로 수시 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이 총 10일이지만 대학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원서 접수 기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요. 그래서 논술 시험일이 또 겹치는 대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확인 꼭 필요합니다. 고사 장소의 경우 미리 공지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주의 깊게 확인을 해서 논술 시험일에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지참해서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논술고사의 시기를 보면은요, 이게 보통 수능 전후로 좀 나뉘거든요. 그래서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보통 한 9개 대학 정도가 있는데요. 예, 가톨릭대, 건국대, 경기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이런 학교들이 수능 전에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들, 이제 수능 이후에 논술 시험 보는 대학들이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단국대, 그다음에 성대, 숭실대, 이화여대 등 사실은 대부분 대학들이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의 상당수는 수능 이후에 논술 시험을 봅니다. 네, 논술을 수능 이전에 실시하는 대학교와 그다음에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대학교를 우리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명확하게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대학교는 분명히 보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가 정시 모집으로 충분한 점수가 나와서 그 대학교를 갈 수 있다라면은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대학교는 원서는 미리 9월 달에 내놓는 게 맞지만 그 대학교에 안 갈 수도 있는 거겠죠. 자, 하지만 수능 이전에 실시하는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논술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실하게 갖추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야지만 나중에 수능과의 연관성 속에서 수능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담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또한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런 좌담회를 갖다가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준비하지 않고 좋은 대학교에 갈 수는 결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이 됐건 아니면 학생부 종합이 됐건 여러 가지 전형들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을 준비해야 된다면은 분명히 목적의식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선생님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논술 시험을 갖다가 잘 봐도 수능 시험에 잘 보지 못했을 경우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즉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나름대로 중요한 면을 차지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실제적으로 좀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의 상당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학교가 요건으로 잡아놓은 이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아예 자격 조건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논술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합격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최저학력 기준이 학교별로 좀 다른데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인데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개 과목 평균 요렇게 3개 영역 등급합 6 이내면은 최저 학력 기준을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 보니까 사실 수능 성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그런데요. 자, 이제 최저 학력 조건을 갖췄느냐 보니까 국어 2등급, 그 다음에 영어 2등급, 사회문화하고 경제 2개 합 2등급. 자, 이렇게 해서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 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례로 봐도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다지 역시 성적이 썩 좋은 편은 아니죠. 그런데 이 학생의 경우도요. 국어 1등급, 수학 3등급, 그 다음에 세계지리하고 아랍어. 보통 제2외국어를 사탐 과목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또한 최저 등급을 통과한 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예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상위권 대학교를 갖다가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땐 제2외국어가 사탐을 대체해주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을 때 제2외국어를 꼭 공부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자, 물론 앞에 나와 있는 예처럼 보이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를 갖다가 통과하는 것이 그렇게 사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뭐 쉬울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논술 준비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수능 성적 자체의 수능 최저를 갖다가 맞추는데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물론 그랬을 때 한양대는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능 네.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럼 그 학교는 한양대는 무조건 논술 성적만 갖고 뽑는 겁니까? 예, 사실상 그냥 논술 100%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내신 전형에서도 사실은 학생부 그 반영을 할 때 교과 내신을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비교과를 반영할 때도 사실 이 비교과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논술 100%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한양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교는 내신 성적을 굉장히 못 받았는데 그러면은 내신 성적이 몇 %씩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그것에 실질 반영률 뭐 이런 거라든지 내신을 못 받았을 때 그럼 논술 지원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논술 전형에서 필요한 조건들이 아까 말씀드린 수능, 그다음에 뭐 논술, 내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면은 사실은 중요성으로 따지면은 내신이 가장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 기준은 돌파라는 게 이게 절대적인 조건인데 내신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가령 실제 학교들 내신 반영하는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죠. 모든 대학이 최하 60%를 논술로 40%를 학생부 점수로 선발하는데요. 논술 점수의 반영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40%에 해당하는 학생부 점수 계산법에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려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고려대 논술 전형의 경우 전체 총점이 1000점입니다. 이 중 논술이 600점, 학생부 교과 300점, 비교과 100점을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과 점수의 경우 300점 중 기본 점수가 282점이나 되어가지고요. 등급 간 변별 점수는 단 8점에 불과하게 됩니다. 또 학생부 교과 평균 1등급 학생은 300점, 5등급 학생은 298.8점으로 1.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이 사실 가장 비중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적으로 이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의 성적이 평준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사고나 특목고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로 잘 못 갔을 때 이 논술 전형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겠네요. 이렇게 되면. 예,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수시 전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와는 좀 다른 게 내신의 영향력이 굉장히 낮다. 바로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예. 내신 성적 한 4등급, 5등급도 붙습니까? 네, 사례를 보면은 알 수 있지만은 실제 2015학년도 논술 전형 합격자의 내신 등급을 살펴보면 주요 내신 과목 평균 등급이 4에서 6등급인 경우라도 합격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논술 전형에서는 학생부 내신 점수의 영향력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나 논술 점수의 영향력보다 매우 낮다는 얘기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거는 논술 경쟁률 자체가 너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고대 같은 경우에도 뭐 메이저 과들, 뭐 경영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논술 경쟁률이 뭐 거의 100대 1에 육박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럼 논술 경쟁률이 너무 높은데 도대체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논술은 로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 경쟁률도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면은 그렇게까지 무서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실제 접수한, 그러니까 응시한 학생들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실제 시험에 오지를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수능 최저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결시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실제 응시율은 한 50에서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수능 최저 학력 때문에 또 못 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중복 합격이 있어가지고 또 예비번호를 받은 학생들이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경쟁률은 우리가 직접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한 학생들에게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결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결국은 대학은 늘 우리 신승범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공부 많이 해야 좋은 대학 가는 것처럼요. 어떤 전형에서도 공부 안 하고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은 없어요. 가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뭔가 좀 쉬운 방법으로 대학을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걸 찾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 들어가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당연히 논술도 준비하고 공부한 학생들한테 유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논술 정말 잘 쓴 답안지라는 게 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되겠는데요. 자, 인문계 논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평가 요소가 뭡니까? 자, 인문계 논술에서 평가 요소를 좀 알기 위해서는 실제 대학에서 발표한 해설을 좀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연세대 논술시험 목적 및 방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주어진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과 분석력,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사고와 이를 종합하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중앙대 논술시험 목적 및 방향을 보면은 중앙대학교 인문계 논술시험은 이해력, 분석적 사고력,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 건설적 대안 제시 능력,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 글쓰기 능력 등 5가지 차원에서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들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알 수 있는 게, 결국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해서 대학의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논리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런 이해의 바탕을 두고 또 논리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거를 또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생각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뭐 소위 얘기해서 뭐 창의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 남들과 다른 아주 독특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기하는 거랑 창의력이라는 것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창의력 자체가 도대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한 개념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창의력이라고 얘기를 할 때 완전히 어떤 기발한 생각,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대학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요소는 어떤 보편성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주어진 어떤 이론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를 나만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새롭게 전개해 나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창의력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어떤 논리력의 바탕을 두고 그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논리를 벗어나는 창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논리를 강조하는 수학 과목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얘기들이 있는데, 수학교육 학에 보면은
수학적 창의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까지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수학적 지식들에 대해서 정제화된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수학적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수학적 창의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하고도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문계 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대학에 가서 정말 공부를 똑바로 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어떻게 잘 만들어야지만 또 좋은 답안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학교들은 논술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형식적인 측면을 보면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제 범위가 대학 교양 과정 이런 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나친 어떤 배경 지식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출제 범위가 고등학교 교과과정 교과서 그리고 EBS 교재 대부분 여기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항은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뭐 한 문항에서 한 5문항까지 문제를 만들어서 내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이 써야 하는 글자의 수라고 하면은 보통 한 1000자에서 2000자 사이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뭐 한 90분에서 120분 이 정도 소요되게 그렇게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 대학에서 출제한 문제를 한번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2014학년도 연세대 수시논술 기출문제인데요.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개인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부터 낮은 것으로 네 제시문들의 순서를 정한 뒤 근거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시문들을 보면은 여기에서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라는 얘기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보고서 그걸 추론해내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게 어떤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추론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 정도의 차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비교 능력을 보려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문제 2번을 보면은 현대사회에서는 구성원 상호 간에 서로 상충된 요구와 주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 상황에 대해 네 제시문들에 내포된 해법이 각각 어떤 것인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다소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제시문으로부터 어떤 구체적 갈등 상황을 또한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그 원인 역시 논리적으로 파악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비교, 해결 방안 이런 것이 어떤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것만 봐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논술이 뭐다. 이게 감이 잘 안 잡힐 것 같습니다. 혹시 논술에 대한 뭐 기출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전체 논술을 읽는 방법이라든지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뭐 개괄적인 이렇게 학생들에게 좀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뭐 만들고 계십니까? 제가 이 논술 문제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 논리의 원칙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걸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무료 기획 특강이라고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3단 논법의 원리나 비교의 원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논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논술에 대해서 막막하고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학생들은 직접 이렇게 기출 문제들을 갖다가 한 번씩이라도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방향을 잡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학교별로 좀 스타일들이 좀 다르게 출제되는 면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잠깐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학교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학교마다 좀 차이들이 있는데 가령 뭐 연세대 같은 경우라면은 정말 어떤 논리적인 분석력, 세밀한 분석력 이런 부분들을 중시한다고 한다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어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자료들을 하나로 스스로 모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제시문으로부터 자신이 필요한 부분을 취사 선택해서 이걸 재조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논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공통적인 궁금증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독서량이 부족하고 배경 지식이 별로 없고 또 긴 글 써본 적 없는데 어떤가?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독서량이 많다면 당연히 유리하지요. 그렇지만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논술을 준비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요즘 논술 문제는 전부 다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출제되도록 그렇게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고 대학도 그 방침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배경 지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교과 지식에 한정된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을 쓴다는 거는 연습을 통해서 실력이 빨리 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글을 써본 적이 없다. 누구라도 그러면 처음엔 힘들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예시 답안 같은 거를 계속 베껴 써본다든지 암기해 본다든지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은 아마 다른 건 몰라도 글쓰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실력이 정말 빨리 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첨삭 지도를 받기 어려운데 반드시 첨삭을 받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옵니다. 사실 지방 학생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적 여건상 논술학원 다니면서 첨삭받기 어려운 그런 친구들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첨삭 없으면 논술 공부할 수 없을까요? 절대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요즘은 학교에서 그 학교 논술에 각 자신의 그 대학 논술의 해설이라든지 예시 답안이라든지 이런 거 상당히 충실하게 발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내 답이 제대로 된 답이구나 아니구나라는 거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논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 방법 분명히 알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수업 듣고 나서 자기가 쓴 답안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도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첨삭이 있어야 하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너무 여기에 부담 안 느끼셔도 됩니다. 또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자, 뭐 합격자의 답안을 보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합격자 답안은 물론 좋은 답안이죠. 그런데 이건 상대적으로 우수한 답안입니다. 즉 합격 커트라인을 넘은 답안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우수한 답안이지 이게 절대 모범 답안은 아니에요. 모범 답안이 아닌데 합격자 답안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면은 그 답안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까지 체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모범 답안이 나오는지 그 논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논리를 이해하시고서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지 이게 합격자 답안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커트라인이 한 60점 정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40%의 오류까지 그대로 습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격자 답안 볼 때는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보죠. 자, 논술은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고3에 시작하는 건 너무 늦나요?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오는데요. 물론 빨리 시작하면 좋죠. 그런데 고3에 시작하는 거 절대 늦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논술 시작하는 친구들이 보통 고3 때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겨울방학 때 시작하면 가장 좋고 좀 늦더라도 3월 모의고사 이후에 시작한다면은 아주 늦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논술은 다른 과목하고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논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면 이건 좀 곤란해요. 어느 정도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3 때 시작하는 건 늦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미루지는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한 빨리 시작하기를 그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막막하게 논술을 갖다가 준비하는 것 이제는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논술을 갖다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설정이 되셨다면은 선생님과 권대 선생님이 이렇게 좌담회를 진행했던 것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2017학년도 입시를 갖다가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수험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신승범 선생님하고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되어서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어서 이거 정말 좋았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그 논술 준비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질문을 한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방학 열공 캠페인 여러분들에게 계속돼서 이투스 선생님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투스 선생님들이 이런 영상을 제공해드리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정말 수능과 여러 가지 전형들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잘 닦으셔서 2017 학번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